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중국 경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에 그거 하고요. 오늘은 잠깐 급한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그게 동북아 질서에 주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 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혼란을 계속 커져갈 것 같아서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한국의 이 상황이 여기 한국 국민들한테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함으로써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 동영상 찍으면서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걸 최소한 안 다루는 거예요. 특히 한국, 중국 이렇게 직접적인 정치 관련은 최소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진심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또 한국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늘 취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수익의 10%를 빼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초등학교 애들한테 제가 무료로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한자를 안 가르치잖아요. 한국은 번체자를 배우는 나라인데 다른 배운 친구들이 있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근데 또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 너무 좋죠. 그래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이런 한자를 가르치는 것 또한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알바로 했던 게 중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금융기관에 있는 임원들한테 그때 고려대학교 MBA로 오신 분들이 금융기관에 임원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중국어 선생을 해드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이것도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중국어를 가르치면 뭐 중국에 또 뭐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고묘한 수단으로 뭐 중국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수하게 왜냐면 제가 전문가로 있으면서 가장 혜택 받았던 게 언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한국어를 엄청 강조했어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형제 삼형제인데 한국어를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계속 해줘서 제가 이래 한국어로 스피치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자기 전에 항상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또 중국에서 컸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어차피 학교 다니면. 그래서 일어도 배우고 후에 영어도 배우고 근데 다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사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 잘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목적 있게 하기 위해서 쓸만한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로 언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리서치하거나 뭔가를 볼때 저도 이 4개 국어에 있는 국가들의 자료와 문서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연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 세 번째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일단 1단계부터 제가 4개 국어 언어를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한 개 국어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좀 낫겠죠.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출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 국가예요. 옛날도 지금도 미래도. 그러면 언어를 잘해야 돼요. 더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해야 글로벌 기업이 되고 수출해야 한국이 계속 경제 강국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늘 말했듯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는 옛날에 미국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큰 지금 변수로 다가왔어요.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중국이 더 앞서가고 한국에서 영어는 기본 배우잖아요.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여기에 중국어까지 한다? 하나 더 해서 1억까지 한다? 이러면 그 친구는 무적이 되죠. 앞으로 뭘 해도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나라 언어를 장악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다 배울 수 있다는 거고 남보다 정보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언어를 모른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한국의 서울대도 그렇고 모든 대학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와요. 대학원 다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와서 석박사를 5년 하고 가도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그 친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는 한국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친구가 한국어를 잘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융합이 되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하고 한국을 깊이 알아야 자기 나라를 돌아갔을 때 한중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한국의 입장에서 인재를 양성했는데 그 나라 돌려보낸 다음에 친한 세력이라는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이에요. 세력이요. 친한 인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안 배우면 친한 인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공헌을 해줄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어를 좀 한국 어린 친구들한테 무료로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 자녀분들을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러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제가 가르치고 제가 바쁘면 다른 친구가 가르치고 그리고 오프라인도 제가 여기 강연실이 있으니까 와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이슈와 관련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12월 3일에 저는 그때 안 자고 있었어요. 10월 25분에서 30분 사이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일을 할 때 TV를 켜놓고 봤는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비상계엄 선포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되게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외국에서는 외국 언론들을 제가 또 봤더니 중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까지 계속 실시간 방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체크해봤더니 처음에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뉴스를 쓰는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거 문자를 잘못 친 거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외국 입장에서는 저는 현지에 있었지만 외국 사람도 현지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 노스 코리아를 사우스 코리아로 착각했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어제 처음에 막기를 황당한 이게 뭐지 이러다가 근데 어쨌든 밤 늦게 진행된 거라 일단 잤고 좀 일찍 강연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인천에 비트코인 강연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게 4시인가 얼마 전 시간을 보지 않았는데 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런 해프닝이야 이러면서 강의하러 갔었는데 갔다 오면서 계속 생각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바로 방송을 찍어야 할지 근데 제가 안 찍으려고 했어요. 찍지 말자. 계속 내 하던 스페이스로 가자. 근데 저는 사실 피해는 봤어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강연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강연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중간에 포럼이 몇 개 잡혀 있었어요. 다 뭐 연장됐거나 내년으로 밀렸거나 다 취소가 됐어요. 왜냐면 국제 포럼은 외국에서 사람이 와줘야 되니까 지금 한국의 이런 비상 상황에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아무 일 없는데 외국에서 보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불안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도 불안 느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은 그렇게 안 보니까 포럼이 다 취소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는 크지가 않아요. 뭐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살골을 넣었을까? 지금 자살골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 생활은 짧았지만 그래도 뭐 검사로 오래 있었고 나이도 이제 있으시고 한국의 권력의 핵심 중심에서 엄청 오랜 세월을 평생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정치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정치인들을 구속하거나 검사하는 걸 다 이 사람이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박근혜 탄핵 수사였고 그렇죠? 그리고 조국 뭐 이런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다 이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제가 판단이 잘못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정계 권력의 핵심에서 해온 사람으로서 문제 판단이 되는 사람인데 이 일을 벌렸을 때 자살골이라는 걸 알 텐데 왜 벌렸을까? 이 사람만이 알겠죠. 그리고 김용원 그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알겠죠. 그 두 사람이 진짜를 알겠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추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지금 왜 했냐? 윤석열 대통령 말한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한국 내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 종북 세력, 반국가 종북 세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산 탄압을 하는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부터 말을 할게요.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경제학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산 탄압이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야당이 어떤 걸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켰냐. 여러분 이게 뉴스로 많이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 뭐 이런 그런 뉴스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죠. 잠깐만 윤석열 예산이 뭐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원전 생태계.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는 원전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원전 생태계 지원을 1,112억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원자로, 소형모듈 원자로, 우리 SMR이라고 하잖아요. SMR 개발 사업을 332억 넘게 삭감했고, 원전 수출 보증을 250억 원 삭감했고, 원전 첨단 제조기술 부품 장비 개발을 60억 원 삭감했고, 자, 여기에서 공통한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원전.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갔다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많이 보충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발전 입장에서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안정적이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기술적 이슈로 남았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이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전기세나 이런 게 아주 되게 싸요. 근데 싼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간의 이견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원전을 통한 에너지 해결만이 국민과 기업들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게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저렴한 에너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원전을 강조하면서 특히 여기 소형모듈 원자로는 이게 미래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엄청 강조했고 또 성과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은 나라에 가서 마케팅, 홍보, 대사로 많이 역할을 해서 칠레에서 수주도 많이 하고 하면서 사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하고 어떤 MOU를 맺어서 협력하는 그 과정에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또 SMR이나 이런 거는 유럽하고도 이게 지금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심 갖고 그리고 칠레의 이런 원전을 따오면서 한국의 이런 이쪽이 강국이다. 원전 강국이다. 한국 기술이 좋다. 그리고 한국 거 써야 된다. 이래서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확 열리던 차였어요. 이러던 차인데 야당 쪽에서 예산을 싹 삭감해 버렸잖아요. 야당이 증액한 그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0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1,619억, 한국에너지 공대 사업 지원 127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는 7천억, 그 다음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이 857억,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514억,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그러니까 크게 신재생 에너지, 새만금, 지역화폐, 상품권 활성화 뭐 이거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전라도 이쪽입니다. 여기 태양광 많이 되어 있고요. 미래 방향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전도 문제가 있고 안전 사용이라든지 일본에 원전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전 쪽에는 항상 리스크로 남아있어요. 이게 터졌을 때 나오는. 근데 그쪽 기술이 이미 굉장히 많이 성숙화돼서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하는데 뭐 확률이 0.00001이라도 어쨌든 그 원전이 터졌을 때 오는 이런 인류에 대한 치명적 재앙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부정적인 건 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 방향적이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성비 면에서라든가 안정적인 공급 면에서나 그리고 이게 또 신재생 에너지 가려면 저장이 돼야 돼요. ESG, 에너지 저장. 그래서 전라도나 이쪽에 신재생 많이 하는데 이게 저장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낭비돼요. ESS 같은 이런 에너지 저장 기술이 같이 따라줘야 이게 시너지로 되고 그리고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맞춰져야 결국은 좀 더 지속 가능한 풍력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좋다, 다 나쁜 게 없어요. 이 반면 풍력 에너지도 그게 한번 고장 나면 그 수리비가 애보다 100배가 더 크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 난리,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특징이잖아요. 항상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야당이 여당의 어떤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이게 해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독재를 못 하잖아요. 야당 여당이 치열하게 자기네 의견을 내고 싸우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표를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자기네 맞다라는 걸 추진하고 이거는 야당 여당이나 다 누구를 비난할 수 없어요. 의견이 다르고 뭐 각자 판단이 다 장단점이 있고 저는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게 국민들이에요. 지금 윤석열 이 비상계엄 사태도 어떻게 해결되냐는 국민들이에요. 저는 야당 여당도 아니고 결국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냐는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답이 나와요. 만약에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거의 뭐 90%, 99% 국민이 생각하면 지금 뭐가 지지율이 13%니까 많아서 80%겠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시위 일어나고 거의 정상 상황이 안 되고 하면 여당도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국민이 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현명해야 돼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번 선거 봐도 그렇고 절반으로 딱 쪼개졌잖아요. 한국도 절반으로 딱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난 이게 맞다 이러면 저거는 무조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난 이전선이야. 저는 아니야. 무조건 다 아니야. 근데 또 저쪽에 산 사람들은 우리는 다 이거야. 저거는 아니다. 서로 안 들으려고 하죠. 근데 야당 여당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도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 뽑았습니까? 표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사후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이런 걸 너무 놀랐어요. 중국은 윤석열 같은 사람 대통령이 되기 힘들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 자리에 가려면 저 기층에서부터 저 현, 한국말 하면 저기 뭐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행정 통치를 해본 사람이야 그 꼭대기에 갈 수 있어. 이거는 지표예요, 지표. 이 경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시진핑 주석 자리에 못 갑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 정치가 표준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얘가 어떤 이게 정치라는 직업이 되게 전문성을 요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구를 선거하려면 누구를 이 자리 저 사람 좀 소질이 보이네. 총리나 국가주석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네. 일부러 기층에 보냅니다. 제일 힘든 기층에, 제일 힘든 누구도 안 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트레이닝 받게 해서 단계 올라가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31개 성씨가 있잖아요. 그럼 다 공산당 서기가 있어요. 흑룡강성, 흑룡당 서기. 강소성 당서기. 그럼 31명의 공산당 서기가 있고 또 성장이 있잖아요. 한국말 하면 도가 31개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뭐 전라도 도 31개. 그러면 또 성장이랑 한국만 도지사예요. 도지사 행정직이잖아요. 성장이 또 31명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한 개 성이 한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요 옆에 산동성도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요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산동성 성장이 거기 공산당 서기도 군중 1억 2천 국민을 통치해 본 사람이에요. 통치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1억 2천 명 국민을 위해 서비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시진핑 주석처럼 이런 주석 후보가 혹은 시진핑 총당리석이 이런 후보가 62명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한국이나 미국 투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가 6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와서 놀랬던 게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냐,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있냐 이런 거를 대통령 뽑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서 그 사건은 또 언론이 다뤄요. 언론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사건의 내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다루는 게 주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영향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스타를 만들어요. 스타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한국 시스템 그래. 그러니까 언론이 힘이 엄청 센 거죠. 언론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고 국민들은 내부를 모르니까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으니까 실제는 인기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도 엄연한 고도의 전문직이에요. 근데 검사만 한 사람이잖아요. 검사라는 게 문제점만 찾아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검사들 뭐라는 건 아니고 옛날에 그 안철수 국회의원 그분도 옛날에 엄청 인기가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벤처기업 대표로서. 그리고 저도 그분이 특강을 들었고 청년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근데 그분도 엄청나게 인기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할 때도 돌아가신 박 시장한테 어떻게 거의 뭐 양보하듯이 됐는데 저 그때도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가 하루아침에 막 정치에 뭐 제일 스타가 되고 막 행정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행정 경험이 없다는 건 이런 국민들을 섬겨본 경험인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가버리고 대통령이 되냐 마냐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 3자에서 너무 놀랬던 거죠. 제가 여기다 옳고 틀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얘기를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이 사건도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되게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경력 갖고 검사도 했고 어쨌든 정권의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이게 자살골이라는 걸 몰랐을까? 그리고 이번에 벌어지는 거 보면 되게 허접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국회에 간 그 사람들이 군대들이 마음 먹고 맞겠으면 왜 못 맞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웃음거리로 남아버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저께인가 오전에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나의 이 임무를 총리와 우리 당에 맡긴다. 나는 관여를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 말이 되냐 또 야당은 바로 탄핵이 돼서 또 탄핵을 지금 계속 추진하잖아요. 계속 할 거잖아요.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은 법의 기초가 약한 거예요. 헌법의 규정을 보면은 대통령이 사고 났거나 권리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 직함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권리 했을 때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그분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원외대표잖아요. 여당도 이게 당위성을 가지려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정치 권한이 안 가면서 이 사태를 안정화시키려다 보니까 국민 정서를 누구를 떨어져야 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를 지금 잡는 심정으로 대통령하고 아마 얘기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또 해야 되는 일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공세를 하고 이러면 한국이 계속 분열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세가.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는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사기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상기업 사태가 빵 터지니까 대만으로 갔어요. 이게 길어지잖아요. 이 사태가. 그러면 원래는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외자기업들이 제가 말한 건 제조업 기업이에요. 꼭 이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한번이나 투기 자본이 아니에요. 한국에 걔도 왜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하니까 중국 기업들도 그래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갈등할 때 주변 국가에 많이 투자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래야 미국 수출, 유럽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정치, 국제 질서 영향 안 받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 기회 중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일본이 엄청 많이 지금 외자가 투자가 돼요. 반도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일본이 월급도 하보다 낮게 됐어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다시 지금 막 디스업이 막 올라가는 그러면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갈 거냐, 대만 갈 거냐, 한국 갈 거냐 이래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대만도 막 뭐 중국 통일 이슈도 있고 한국도 지금 정치 불안을 가보면 일본이 더 가겠죠. 저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사태를 보니까 계속 갈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잘 정리하려고 하는 건 마음은 이해되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국민들을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답은 국민들이 주는 거죠. 여당이 낸 당연히 아니다 막 이러면 그냥 아닌 거고 국민들이 답을 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 갈 거란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서민 경제가 전 너무 잘 알거든요. 한국 부동산 경제, 한국 서민 경제, 특히 이 지방 경제. 결국 한국이 지금 금융산 포함해가지고 또 한국이 기술 격차 추격하는 나라 너무 많아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 뭐 저기 베트남, 뭐 막 지금 전 세계가 그냥 막 기술로 경쟁하고 또 여기에 미국, 일본, 뭐 유럽 막 기술 경쟁 초격차하려고 난리치는 판에 한국은 이런 정치적 불안으로 계속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당하고 여당의 이 예산안을 보면은 본질이 뭘까? 어느 것이 한국의 미래에 도움되는 예산안이냐? 한국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의 편성안은 미국과 유럽 시장 이쪽 협력의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예산안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된 후에 추진한 정책이 한미일 공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하는 이 아태 지역의 국제 질서에 일본하고 한국이 최전선에서 협력하는 거였잖아요. 확실하게 일본하고 한국이 딱 미국의 이 전선에 서서 뭐 중국을 견제하고
원래는 한국이 정경 분리였잖아요. 경제는 좀 중국하고 더 많이 했고 정치는 미국하고 가고 원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서 모든 게 다 미국 중심으로 갔죠. 경제, 정치, 모든 게. 그래서 한미일 공동, 그러니까 관계가 엄청 나빴던 일본하고도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비열하게 보이고 되게 자존심 꺾이는 일로 보이고 이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하면서 그래서 친일파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제 얘기에 넣으려 하진 않아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더 중심, 미국, 유럽 협력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으로는 최상목 그분도 유럽에 갔을 때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 얘기한 배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감고 자 야당은 미래를 잃는 게 신재생 에너지다. 미래는 그러니까 이쪽에 모두 예산을 넣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제일 잘하는 국가가 유럽 그리고 중국이죠. 근데 제품적으로 제품 시장 경쟁력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전 세계 90% 이상 중국이 하고 있고요. 새만금이 들어오는 기업이 유럽하고 미국 기업이 많겠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 기업이 많겠죠. 그럼 중국 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미중 갈등이 터지면서 한국에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와서 많이 물어봐요. 중국 기업인들이 접근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요. 근데 어쨌든 새만금은 저게 계속 잘 가려면 중국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여당이 보기에는 이거는 친중 노선이네.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여당에 올리고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선두를 잡아야 되고 경기도 집중력인데 지방 경제는 지금 다 힘들어지니까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새만금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딱 한국 기조의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돼야 지방 경제 지금 상품권 활성화를 이런 쪽에 우리는 강화해야 한국 경제가 잘 간다. 자, 이걸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으로 친중이나 친미로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야당의 예산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나는 야당 편이야 여당 편이 이념전선 떠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예산 중에 뭐 청년 일자리 말이야 이런 예산인데 이런 것도 결국 대통령 뭐 예산안 영무로 해버리고 뭐 이런 것도 이건 엄청난 정치적인 이슈죠. 검사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말하기 시작하면 막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저는 경제학으로 앞에 것만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 50년 100년 발전을 위해서 냉철하게 앉아서 여당 야당 편을 떠나서 국민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어느 게 미래 한국에 도움되는 예산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전달 메시지 이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 자살골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골을 넣을 정도로 머리가 둔한 사람이야? 두 번째 김건희 뭐 여러 가지 뭐 특검 뭐 김건희 뭐 주가 조작 이번에 부결됐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거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개는 만약에 어느든지 저는 만약에 정말 아무리 부인을 사랑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했나?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부인이 만약에 감옥 가게 되면 자기도 피할 수 없고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국가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통치만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슬퍼요.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 자리 사람이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냐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거 아니다. 그냥 더 크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가 좀 합리적으로 이 사태가 해석이 되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논리적 추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이 반응들을 쭉 찾아봤는데 일단 중국 왕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다. 한반도 전쟁은 세계 전쟁이다. 세계 전쟁. 이거는 1% 가능성 때 이거 엄청 이 사건이 터지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냐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외교가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고 이런 국제적 이슈에 이렇게 막 민감한 사람이고 남이 모르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도 얘기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못 봤겠지만 뉴스 해외에는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 지시로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거예요. 군사용 드론.
그래서 당시에 한국 쪽에서는 부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북한에서 업무를 계속 보내고 막 이러면서 김영현 국방장관이 어떤 상대로 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를 지시했는데 합참무장이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쨌든 자세한 건 몰라요. 저도 내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한 거 봐서는 한국에서 북한에 드론을 보낸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우리가 아까 왕이 그 외교부 장관 얘기 플러스 드론을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또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몰랐대요.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미국에서 몰랐다. 저는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와서 한 일이 뭐예요? 친미예요, 친미. 한미일 공조, 친미예요, 친미. 근데 자기가 이런 큰 사건을 벌리면서 미국에 한마디 언지도 안 했다? 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모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정말 안 했을 수도 있다. 안 했다는 건 저는 상상 못 하겠어요. 정보가 없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상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중동 전쟁은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트럼프가 와서 뭐 끝내버린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동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간첩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기름이 다 중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중동을 계속 불안정 지역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통제하고 달러도 결제 통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군대로 갔잖아요. 그거 나왔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쪽에 유럽 군대들도 왔어요. 유럽에서 파병했어요. 그건 한국 언론에는 안 나와. 실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표면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지만 실제 세계 전쟁이 됐죠. 근데 어쨌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와서 바로 스톱시킨다 하는데 봐야죠. 트럼프가 내놓은 방안에 러시아가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1월 20일에 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전쟁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바이든 임기 전에 지금 전쟁을 더 확산 키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가능해서 러시아 본토에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더 키워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중동이 전쟁을 나고 이쪽 러시아, 북한까지 지금 거기에 들어갔어요. 자, 이럴 때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생각해봐요. 한국 6.25 전쟁이라 하잖아요. 그때 스탈린이 김일성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전쟁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 바람에 중국이 대만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쪽에 결국 파병할 수밖에 없었고 코앞까지 오는데 압록강 코앞까지 와. 그러니까 파병해서 결국은 대만 통일을 놓쳤단 말 시기를. 근데 지금 2027년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실현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지금 국제사회에 막 널려 퍼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럼 대만이 지금 반도체의 허브로서 엄청난 중요한 영향력이 있고 중국이 또 지금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래서 대만 해협 그 이슈가 엄청 커졌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 대만을 갖고 올 역사적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한반도 전쟁은 중국이 안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북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한국까지 여기 전쟁을 벌려놓으면 중국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로 한반도가 전쟁이 나면은 중국이 여기에 여력이 빼앗기게 되면서 미국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가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대만이 지금 친미의 라이칭더가 올라왔는데 지금 만약에 대만 민진당이 참지 못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대만에 하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라이칭더가 참지 못해서 대만 라시너 먼저 총 한 발이라도 쏘면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잖아요. 중동이 전쟁하고 있고 유럽이 전쟁하고 있고 동북아예요. 이제 동북아. 제가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면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다시 들여다보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살골 넣을 이유가 없는데 왜 넣었어요? 이걸 가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정권을 물려주기 전에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전쟁을 싫어하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해도 늪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이든 행정부가 대표하는 이익 집단이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한국뿐만 전 세계의 전쟁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전쟁만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강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가 레일에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수상하는데 그 전에 가서 강연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소년이 온다. 그걸 제가 봤는데 저는 이분이 그 분위기가 이렇게 막 밝은 분위기가 아니고 좀 어두워 보이는 분위기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저는 그분이 보여주는 이미지 중에 착함도 있고 아주 착한 사람 느낌. 근데 좀 어두운 느낌.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두운 느낌이 있는가를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선과 악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을 봤다라는 거죠. 사람이 악을 보면 이 세상에는 비관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되고 비관적으로 돼버려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작가가. 또 사랑도 본 거죠. 인간과 인간 간의 끈끈한 사랑과 그것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사랑으로 있을 때 그런 세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민주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민주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 자기 이익 극대화를 하고 있다 봐. 특히 민주주의 정치 국가들에서는 민주라는 개념에서 자기 이익 극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민주라는 개념을 국민을 위한다는 명의로 자기 이익 극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이 부끄러움 없이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대답을 예스로 할 수 있냐고. 저는 그게 민주 이전에 더 중요하다고 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질문해달라고요. 남은 당신을 몰라요. 윤석열 아무도 몰라요. 무슨 생각했는지. 근데 스스로한테 질문해달라고요. 진정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야당 여당한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이 부끄러움 없냐고. 진정 이 나라 한국 국민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냐고. 그런 선에서 이 문제를 냉철하게 한국 국민들이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인 싸움보다도 한국의 50년, 100년을 위해서 어떤 게 최적의 행동인지 그리고 한강 작가가 말하는 사랑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공안 얘기일 줄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또 걱정되는 게 한국 기업과 한국 금융시장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가잖아요. 이것 또한 위험인 게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자본들은 어떤 물건이 좋은 걸 알면서 주게 싸게 만들어요. 막 매도를 쳐서 엄청 살 때 다시 사들여요. 그래서 일정 가격하고 다시 팔고 나가요. 한국 금융자산과 한국 기업 자산들이 국제 세력에 의해서 또 IMF 때처럼 엄청 싸게 넘어가는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샥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정말 세계적인 최고 기술을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항상 주목해 주시고 이럴 때 더 투자를 하시고 한국 자산을 한국 사람들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상황을 빨리 스톱을 시켜야 돼요. 한미일 공정 윤석열이 진행했다가 바이든이 가고 트럼프 오면 트럼프는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동북아가 지금 전쟁터로 다 총을 들고 있죠. 준비 상황 끝났잖아요. 척즉발로 어떤 오판으로 전쟁 팍 터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와서 난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메리카 퍼스트 한데 동맹 갖추고 뭐고 없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의 역할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이 국제 정세 상황에서 대통령이 없다? 지금 대통령 역할 그건 때문에 더 중요한데. 그래서 빨리 이 질서를 빨리 끝내야 돼요. 혼란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사태는 정리가 빨리 됩니다. 진영 논리보다 제가 질문한 거기에 답을 하면서 어느 것이 과연 저도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답을 해도 또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조금 길게 했는데 정치 방송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자,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독서 토론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현명해야 돼요. 언론에 휘둘리거나 누구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자기 판단, 자기가 보는 세상이 명확하려면 우리 머리에 많이 지식을 넣어야 되고 많은 선인들의 현명함을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독서를 읽고 싶은 사람들은 안유아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살롱 독서토론회에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